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저당의 유동화제도, 저당 채권의 유동화제도, 대출 채권의 유동화제도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요, 당장 현금화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요,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로 바꿔치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137페이지 위쪽에 유동화 제도의 구조 및 역할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37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378페이지 하나 넘겨볼게요. 자, 두 장 넘기면 자, 한 장 넘기면 139페이지에 맨 위쪽에 주택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가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384페이지 있을 겁니다. 384페이지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4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요 역할을 간단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는 388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금융공사의 역할 중에 그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141페이지입니다. 요거는요 389페이지 있을 겁니다. 389페이지. 그리고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끼어들 수는 있지만 한 장 넘겨볼게요. 딱 중간에 142페이지 중간에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보증 있죠? 요거 한 문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요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 볼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137페이지 볼게요. 네. 137페이지 어디 갔냐면 흰색이 어디 갔지? 자, 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거 유동화 제도로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딱 하니 이제 신한은행이 딱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딱 있는데 신한은행이 우리 같은 주택 소비자한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요, 자금을 딱 빌려주면요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요거를요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요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를요 채권 이렇게 합니다. 뭐 민법에 따르면요 뭐라 한다고요? 채권.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요거 팔아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요 저당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권해 줍니다. 물권. 어쨌거나 이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데, 자, 문제는요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라고 치자. 예컨대 제2동탄 신도시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신한은행을 입점시켰는데, 자, 사람들한테 찔끔찔끔 예금 받아서 100억을 예금 받아서 100억. 자, 이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크게 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 없어져요. 왜냐하면 한 번 빌려주고 나면요 보통 이제 10년이고 30년이고 장기간을 좀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1억씩 예금하고 이런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18,000원, 2만 원 이렇게 예금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특히 이런 데는 막 집단 대출이라고 해서 막 떼거지로 한 5천 명 와서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네. 다른 방법이 없나? 막 이렇게 해보자.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이 돈을 이렇게 빌려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국은행도 그냥 빌려줘요? 이자를 받으려고요? 받죠. 이것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한다고요? 기준금리. 그래서 아까 그 기준금리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자, 근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요 거의 대부분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 딱 듣는 순간 약간 굵직해 보이는 세금 있죠? 다 국세입니다. 국세. 알겠나요? 국세를 내면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국세입니다. 이거 다 어디로 간다고요? 세금 내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 다 빌려준 데만 쓴다면요 다른 용도로 쓸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뭐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노인 복지도 써야 되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살짝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은행은 그냥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요? 대가 받으려고 하겠죠. 이걸 콜금리다 표현합니다. 콜금리. 자, 이 그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적인 금리 있죠. 이걸 콜금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돈이 급하면요. 은행장이 전화합니다. 은행장, 지점장이 전화해갖고 우리 돈 좀 한 300억만 땡겨주세요. 막 땡겨줍니다. 지들끼리 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그때 이제 전화로 해서 빌리는 금리라고 해서 이걸요.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예, 금융당국에서 다 정해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들이 돈이 없으면 얘들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 뭐냐 하면 이렇게 여기는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기관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기관 성격의 투자자. 이렇게 우리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는 크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구분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야말로 보통 법인 성격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투자를 주식 투자를 주로요 업으로 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의해서 투자하는 걸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자, 이 우리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이런 데를요 투신사 해줍니다. 투자신탁사, 투신사, 투자신탁사라고 하는데 얘들은요 우리 같은 데는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해갖고 거기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보험사라고 해서 줄여서 생보사 해줄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보험료 받아 안 받아요? 받죠. 이걸 가지고 그냥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요 불나거나 하면 물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생명보험사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연금 내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모아놓은 걸 연기금 해주는 겁니다. 국민연금. 이걸 가지고도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을 받아서 종합금융사다 해서 종금사라 하는데 얘들도 돈을 모은 예금 받은 걸 거의 대부분 어디에요?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그 사모펀드라고 해서 비공개적으로 재벌들의 돈을 모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기관 투자자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자, 이 은행들도 예금 받아서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주로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로. 근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때로는 채권이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금이라든가 은,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돈 될 만한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얘들한테 이걸 팔아보자 이 권리를.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사준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얘가 사준다면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요 또 빌려주는 겁니다.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거를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오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항상 이것만 하면 꼭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말리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한정된 자 아까 100억만 가지고도 5천 명 이상 무수히만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겁니다. 자, 한번 빌려주면요 장기간에 걸쳐 묶여있는 채권 아닙니까? 이거 팔아치우면 당장 현금 되죠. 또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유동화 제도를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사줬어 안 사줬어요? 안 사줬습니다. 투자할 데 없어요.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그래서 왜냐하면 자, 이 당시에는 전부 다 IMF 이전에 전부 나온 제도인데 IMF 이전까지는 전부 다 기업들 간의 거래는 거의 대부분 외상거래였습니다. 외상. A는 B한테 외상으로 팔아 안 팔아요? 팔아면 외상값 받을 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어음을 발행합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B는 C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죠.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C는 대기업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팔 게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문제는요. 문제는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는 건 답을 하고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부터 안 했네요. 자, 얘들이 왜 안 사줬냐면, 자, 일단 소비자한테 이게 돈을 빌려줬다고 치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길래 아파트 구입한다에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다고 치자.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얘한테 다 파는 거예요. 받을 권리 얘한테 다 파는 겁니다. 그럼 난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쏙 빠지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을 권리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얘가 담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난 쏙 빠지겠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얘랑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얘가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난 들어온 돈을 전달만 해주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요 넘겨주면 되죠. 근데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야 되지.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업 아닙니까? 이자 받을 권리 다 팔아치우면 뭐 먹고 삽니까? 애들도 삥을 뜯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이 삥이 더 크면 이거 일을 하려고 하죠. 은행은 절대 손해하는 짓 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창문만 열면 아침부터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그러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허구한 날 시체만 보더니 재수 없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안 되니까 결국은 경매로 들어갈 겁니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경매. 그러면 매각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돈 빌려준 거라고 했죠? 그럼 3천만 원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손해할 거 뭐하러 합니까? 투자할 데 없어 이런 거 투자합니까? 자, 지금부터 아까 약간 매끄럽지 못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IMF 때 나온 제도들입니다. IMF 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 간의 거래는 전부 다 외상 거래인데, 문제는 이 대기업들이 97년 1월 달부터 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보 철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얘가 무너지니까 자, 얘 하청업자가 4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못 주고 하는 거죠.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얘네들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생산활동하는데 은행 돈도 못 가는 거죠. 은행은요 예금자라의 돈도 못 돌주는 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IMF에서 돈도 빌려오고 막 예금자 돈도 갚아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건 듣기만 하세요. 자, 이 98년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BS라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셋 해주면 뭐라고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0 해주면 이걸 기초로 한 시큐리티스에서 하면요, 이걸요 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담보증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저거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은행들한테 특수 목적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걸 차리도록 한 겁니다. 유동화 전문회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 몰라도 돼요. 듣기만 하세요. 유동화 전문회사를 차리도록 한 다음에 니네들 외상으로 물건 팔으면 외상가 받을 거 있는 거죠. 이걸 여기다 팔으랍니다. 매출 채권. 그러면 얘들이 사주겠답니다. 이렇게 사주니까 연쇄부도가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막고 은행 돈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팔으래요. 사주겠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미수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팔으래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금 대신 내준 거죠. 받을 걸 다 팔아요. 그럼 이쪽으로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쭉쭉 들어가면서 연쇄부도 가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들도 이 돈이 있어야 이거 사줄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구입한 채권들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이걸 ABS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ABS. 채권이에요, 채권. 그거 얘가 사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연쇄부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중에 어떤 거는 대기업한테 받을 돈 중에 망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망할지 모르는 회사도 있어 없어요? 있는데 나중에 뭐 회수를 못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어떤 기업이 망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떤 채권은 어떤 무너지는 회사에서 받을 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무너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주택 경기라도 한번 살려보자 나온 겁니다. 뭘 살리겠다고요? 주택 경기만 살릴 수 있다면 일반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으랍니다. 팔으래요.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빌릴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주고 저당권 생기죠? 또 얘들 사준다니까 팔 수 있죠? 그럼 또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주택 경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서로 살려고 하니까 막 경기가 좋아지죠? 그리고 건설업자는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아파트 지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얘를 가공해갖고 유가증권의 형태인 이거 MBS 형태로 발행한 겁니다. M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모기지를 얘기합니다. 모기지는요, 담보대출 얘기합니다. 백 해주면 이걸 기초로 한 시큐리티에서 해주면 이걸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지급 보증해주겠다 이라는 겁니다.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했다. 자, 그러면 신한은행이 납니다.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죠? 7천만 원 빌려서 안 빌렸어요? 7천만 원 빌렸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에 다 권리 실어서 파는 거예요. 다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지겠다고요? 쏙.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담해 주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얘가 원금 이자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 얘는 그냥 넣은 거예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 뜯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삥을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합니다.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삥 뜯고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5년 정도 지나서 장래시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천만 원 받을 권리 좀 얘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매각 처분했더니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넘겨줘야 되겠죠. 넘겨주려고 했더니 뭐라 했다고요? 지급 보증 해주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돼요. 그럼 얘들이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아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아주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요,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IMF를 벗어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이 제도를요 MBS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애초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 이걸요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합니다.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이 시장을 뭐라고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시장의 구조가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겠습니다. 맨 위에 1번 볼게요. 왼쪽에 138페이지 맨 위에 왼쪽 1차 저당 시장 알아볼게요. 그리고 요거 참고가 아니라 요거를요 1차 시장의 대출자라 해서 1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요 2차 저당 대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저당 대부를 1차 저당 시장 맨 위에입니다. 138페이지 맨 위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그리고 얘네들은 보세요. 얘들은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을 갖고 있어야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이게 주업 아닙니까?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팔아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2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한다는 얘기죠. 2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
1차 대출기관과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자, 1차 대출기관과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관 투자가 참여합니다. 보통 거래 단위가 300억, 500억, 1000억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참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2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요, 요거를요 SPC다. 지금부터 SPC가 뭐냐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스페셜 하면요 특수한, 특별한, 퍼포스한 목적이죠. 그리고 컴퍼니 하면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죠. 예, 이렇게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특수한 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 이 주택 자금을 대출 기관에 공급해 주는 시장 있죠. 결국은 MBS 팔으면 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이거 사주는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요,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와 얘는 아는 사이죠. 근데 얘와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얘는 여기다 돈만 갚으면 되지. 뭐 많이 못 갚으면 알아서 할 것이고 여기다 갚으면 돼요. 아무런 관계 없는,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요,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공사도 구입한 원리금 수권 저당권 있죠. 이거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이자 생기죠.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MBS 형태로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파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저기 여러 은행에서 구입한 대출 조건이 비슷한 것들 있죠. 이게 긁어 모아서 이제 그걸 기초로 MBS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당 패키지라는 겁니다. 우리 패키지 하면 이 외국에 놀러 갈 때 패키지 여행 있어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이 그 가이드들이 막 갑질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이것들이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요? 무슨 뱀도 사라고 하고 아닌가요? 안 가봤나요? 동남 같은 데 가면 아니면 무슨 용도 사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거나 패키지라는 게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패키지 요거를 자,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갖고 있을 수 있고 때로는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MBS 형태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2차 당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 상품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거 볼게요. 이 담보 대출 금리보다는요 MBS의 금리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아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애들이 빌려주는 담보대출 금리가 5%라고 치자. 그러면 나중에 이자 갚으면 갚죠? 그럼 얘는 그냥 넘겨요? 삥은 뜯고 넘겨요? 삥 뜯어야 넘겨야 되니까 한 0.5, 0.3% 정도 떼고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결국 삥을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한다고 했죠? 결국은요 한 0.2% 떼고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실제 먹는 돈은요 이자율이 한 4.5% 된다고 치죠. 몇 프로라고요? 4.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담보대출 금리보다는요 MBS 금리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이거 운영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뺏은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요게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제도가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관건이 뭐야? 얘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요 기대 수익률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려고 하겠죠. 수익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는 정부 투자기관이 지급 보증 해준다고 해서 안 했어요? 해줬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저 시간에 기억하는지 알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돼요.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지급 보증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작은 위험에 상응하는 요구 수익률은요 국공채 이자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공채 이자율이 2%밖에 안 된다고 치자.
그러니까 아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게 사주 기사 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MBS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얘들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MBS의 발행 효과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다 읽어보면 저 좋은 얘기 다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세요. 다만 거기 보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재고할 수 있다 표현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을 재고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자,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BIS라는 게 뭐냐면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해줍니다. 이거를요 국제결제은행 이렇게 합니다. 뭘 한다고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스위스 바젤에 본점이 있는데 이 은행이 언제 태어난 거냐면 1930년도에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때 독일이 패망했는데 독일로부터 전쟁 배상금 있죠. 이거 받아서 관리하려고 나왔던 은행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요. 이 은행을 통해서 IMF라든가 IBRD 이런 은행이 탄생되면서 국제적 은행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얘네들이요. 자, 이 자기자본 비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요. 자기 자본을 오염 가중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오염 가중자산으로 나누는데 오염 가중자산이 뭐냐면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자산 있죠? 이걸요 오염 가중자산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채권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 가중자산이다.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이 물건을 외상으로 팔으면 외상값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외상으로 사는 사람 날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요 이거 볼게요. 신한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이거 뭐예요? 원리금 또는 저당금 생기죠? 이거 혹시 못 받을지 모릅니다. 담보가치가 폭락했을 경우는 못 받을지 모르는 거죠. 이걸 오염 가중자산이라는 겁니다. 뭔 자산이라고요? 오염 가중자산. 근데 은행은요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오염 가중자산 생겨 안 생겨요? 이거 바로 팔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오염 가중자산이 막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2010년도에 저축은행들을 퇴출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5%가 안 되는 기업들을 은행들 다 퇴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5%가 안 되는 회사들이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든가 사마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같은 데 있죠. 요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MBS의 종류를 좀 얘기할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다른 거 아주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139페이지 메뉴에 보겠습니다. MBS의 종류라고 있어 없어요? 이쪽에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MBS 종류를 얘기할 때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결과는 똑같은데 순서를 달리합니다. 뭐는 똑같다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럼 신한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돈 받은 걸 다 팔아치운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온 돈에서 삥을 뜯고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삥만 뜯고 넘겨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순서만 달리할 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금융공사가 돈을 먼저 시중은행한테 먼저 돈을 줘요. 그러면서 대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죠. 이 돈의 이름이 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자, 보금자리론인데 이거는 대출 조건이 최대 70%까지 빌려주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만기가 10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고정금리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 그럼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3번이네요. 자, 그러면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넘겨준 다음에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들어온 돈을 삥 놔두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신한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들이 대신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삥 뜯고 넘겨만 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은행과 금융공사는 한 통속입니다. 무슨 통속이라고요? 한 통속. 그래서 자, 그 금융공사의 시다발입니다. 시다발이 아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MBS 발행자가 누구예요?
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은행은 어디 갔어요? 은행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서 얘들이 일 대신해 주는 거죠. 아, 그럼 금융공사가 직접 대출해 주지 뭐 시중은행을 시켜서 하냐. 왜냐하면 금융공사는 전국의 지점망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아까든 지금이든 결과적으로 은행은요, 얘들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삑만 뜯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요, 요거 지급 보증은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 투자기관이 지급 보증해 준 겁니다. 미국은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페니웨이라든가 프레디맥이라는 금융공사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은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급 보증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 박스가 딱 들어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 세 가지가 있는데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얘는요, 그 번역된 걸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재마다 다 번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어로 기하셔야 돼요. 뭘로 기하라고요? 약어. 영어 약어로 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MPTS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라고요? MPTS. 얘는요, MBB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MPTB 이렇게 얘기합니다. MPTB.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 여기 따라 알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돈 빌려주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이죠. 요 권리를 누가 가져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요 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칸인데 이렇게 자 구조 자체가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겠네요.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 뭐라고요?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PTS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돈 빌려줬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얘들한테 완전히 팔아치운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뭐라고요? 저당권을 완전히 누구한테 팔아치웠어요? 투자자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발행자인데 내가 돈 빌려줬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얘한테 팔아치우고 나는 쏙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들어온 돈을 그대로 이체만 해준다 해서 이체증권 이런 분들 씁니다. 참고로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근데 문제는 얘들은 뭐냐 하면 고정금리라고 했어요? 변동금리라고 했어요? 고정금리 제도라고 했죠? 미국도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고정금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로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3%도 내려갔다고 치자. 내려갔다.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그러면 차입자는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죠? 맞죠?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보금자리론 갚으려고 하겠네요? 갈아타려고 하죠? 그럼 얘는 갚으려고 해야 하네요? 조기상 하려고 하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 있죠? 다 누가 갖고 있죠?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채권을 다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조기상 하죠? 그래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넘겨줘. 그래서 결국은요,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해요. 이번에는 만약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7% 올랐다고 치자. 그럼 일단 발행자 입장에서 볼게요. 발행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 빌려줬는데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7%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5%만 받으려니까 발행자가 열이 받아 안 받아요? 발행자가 열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7%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래도 넘겨만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가 다 손해보는 겁니다. 얘가 이걸 아까 이자율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5년 정도 지나서 장래시장이 들어온 바람에 돈도 못 갚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로 처분했더니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시작.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얘가 갖고 있다고 했죠? 다 팔아치웠다고 했죠? 그러면 근데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다 누가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건 얼마에 팔았어요? 3천만 원 팔았죠? 그럼 그대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요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3천밖에 못 받았죠? 얘가 다 손해보는 겁니다. 얘가 라고요? 채무 불이행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야 하네? 다죠. 이거 뭐하러 구입합니까? 아니 무슨 뭐 담보 내가 뭐 담보를 해준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 뭐 구입하는 의미도 별로 없죠. 그잖아요. 기관 투자가 뭐 돈 대출해 주는 업종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뭐하러 구입합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거 투자합니까? 맞죠? 그래서 거의 안 팔렸습니다. 위험이 상당히 크고 모든 담보대출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거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IMF 초창기 때 주로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나 발행자가 담보대출에 관련된 모든 위험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갖고 있는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 갖고 있으면서 어쨌거나 미래 소비자한테 받을 돈 있어 없어요? 받을 돈 있죠? 빌려준 돈. 요걸 근거로 해서 자신의 부채로 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뭐라고요? 회사채. 그래서 이 새로운 회사채는요 투자자는 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콜 방어권이 뭐냐면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상환 들어오면 싫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소비자가 조기 상환 하려고 안 하려고 해? 하려고 하죠. 그러면 조기 상환 대금을 받은 거를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요 조기 상환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약속대로 30년 동안 이자 원금 이자 계속 줘야 돼요. 결국은요 조기 상환했다는 위험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는 겁니다.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이자 위험 이런 건 전부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주려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거고 나는 새로운 회사채대로 전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위험 이건 누가 부담해요? 이것도 발행자 부담하는 겁니다.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매력 있는 상품이네요. 아주 괜찮죠?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거 알겠죠? 담보대출 관련된 모든 위험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면서 얘는 아주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게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이 7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전액을 다 MBB 형태로 발행했다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천만 원을 다 발행했는데 나중에 3천밖에 회수를 못할 수 있죠. 그래도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발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일부는 미래 받을 채권액 중에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요걸 초과담보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담보.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회수 못하면 이거 팔아서 일부 갚아야 돼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초과담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볼게요. 얘는요 미래 받을 채권액이 이만큼인데 자 이거를 전액을 다 MPTS로 해서 발행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으면 3천만 원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1,000원 들어왔으면 1,000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2천만 원 하면 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이 좀 발행자한테 너무 몰리죠. 여기는 투자자한테 모두 몰리고 얘는 누구한테 몰려요? 발행자한테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MBS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한테요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는 형태 있죠. 권리 설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거나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 있죠. 그 자가 자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이자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부담해요? 발행 이거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면 누가 부담해요? 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갖고 있는 자인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자, 그럼 항상 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상환위험.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은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들어와도 7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과 담보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MPTB도 마찬가지로 이걸 MPTB라는 겁니다. 이것도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IMF 초창기 때는 주로,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것들은 전부 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다음 중 이게 부채금융이냐, 지분금융이 나올 때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채금융 해줘야 돼요. 다 부채금융이에요. 다만 부동산 학자들이 가끔 쓸데없는 소리를 좀 가끔 하는데, 자, 얘는요, 투자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죠. 우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투자자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지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요, 지분형 MBS 이렇게 되어갑니다. 지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분의 성격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오리지널 회사채입니다. 채권형 MBS예요. 그리고 얘는 반반씩 섞어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혼합형 MBS 해줍니다. 문형이라고요? 혼합형 MBS 해줍니다. 섞어놨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IMF 초창기 때는 주로 어떤 형태로 발행했다고요? MBB 형태로 발행하다가 요즘에는요, MPTB를 약간 변형시킨 주로 이제 CMO 형태로 발행합니다. 자, 이걸 다계층 저당채권이라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이 이만큼인데 모저당이라 할게요. 3천억, 5천억 모아놓은 건데, 자, 이게 받을 돈 아닙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얘는 보통 하나의 만기로 발행합니다. 몇 개 만기라고요? 하나. 근데 얘는요, 만기를 쪼개서 여러 정도로 나눠서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걸 뭐 20년 만기 이렇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예, 만기가 쪼개진 하나하나를요, 트렌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D 트렌치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지막 걸 Z 트렌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 트렌치별로 만기와 이자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그 TV를 또 하나의 종류로만 출시하면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깎을 수도 있고 다리를 좀 벌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모양을 좀 동그랗게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다면 소비자의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만족시킬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죠.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어차피 채무불이행이면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발행자가 뭘 부담한다고요? 채무불이행 부담하니까.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래 조기상환이면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부담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가 아주 긴 놈을 구입했다고 치자. 긴 놈을 구입하게 되면요, 얘가 아무리 조기상환 한다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도 채워나간 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얘가 조기상환 한다 하더라도 만기까지 원금이자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콜 방어권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콜 방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콜 방어가 가능하다. 아주 어려운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래서 요거를요, 이렇게 박스째 암기하면 좀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요거라도 암기하도록 하세요. 이거 일단은 크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MPTS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MBB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뭐라고요? MPTB. 그리고 예, CM은 똑같은 거라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만기를 달리할 뿐입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요 T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원래는 패스해 줘야 되는데 투자자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다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다 부담해요. 모든 위험을. 얘는요,
다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발행자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가 다 부담해요. 그리고 얘는요, 자, 순서에 따라 먼저 항상 조기상환위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자가 뭘 부담한다고요? 조기상환위험. 발행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불이행위험.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 없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 없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MPTS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학자들이 희한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지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요, 지분형 해줍니다. 얘는 뭐라고요? 채권형 MBS 해줍니다. 얘는요, 섞어놨죠? 이걸 혼합형 MBS 해줍니다. 문형이라고요? 혼합형이다. 이렇게 줍니다. 자, 최소한 요것만 해도 알고 가시면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물어보면 못 풀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이 정도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장만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40페이지. 140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주의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주의에 저당권이라는 표현 자체를요, 그 문제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여기도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채무불이행위험 있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원금 손실위험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원금 손실위험. 그리고 콜 방어권 있죠? 조기 상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뭐라고요? 콜 방어권 해줍니다.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오른쪽에 1번 볼게요. 찾으셨나요? MPTS의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죠. 투자자가 부담한다. 2번 볼게요. MBB는요, 주택 저당채권에 관한 원리금 수집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면서 자신의 부채로 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므로 발행자가 채무불이행위험이라든가 조기상환위험을 다 부담하죠. 자, 발행자가 다 부담한다고 했죠. 발행자가 부담한다. 세 번째 볼게요. MBB는요, 저당채권에 대한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권이다. 얘는요, 채권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채권형이다 해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 없는 거는 얘밖에 없다고 했죠. 초과담보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MPTB는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자, 그래서 얘는요, 얘는 얘와 얘를 이렇게 섞어놓은 거죠. 혼합한 특성을 지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CMO는요, 자, 그 발행자가 밑줄 쳐볼게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밑주셨나요? 주택저당채권 어떻다고요?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거 밑주셨죠? 요거를 저당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얘는 얘랑 그냥 똑같은 거죠? 발행자가 뭘 갖고 있다고요? 저당권을 갖는 겁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CMO는요, 그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죠?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정도 방향으로 알고 들어가시면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 있어 없어요? 이 정도도 알고 들어가세요. 이 정도. 그럼 이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 들어올게요. 잠깐 쉬겠습니다.